안녕하십니까. 9월 첫째 주 더팁스 위클리 뉴스입니다. 이번 주는 제도 개혁과 민생 현안이 동시에 주목받았습니다. 중수청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놓고 벌어진 치열한 논쟁, 강릉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재난지역 선포, 중대재해 시 공공기관장 해임의 법제화와 예금 보호 한도 확대, 그리고 990원 소금빵이 불러온 빵플레이션 논란까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검찰 개혁 관련 소식입니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검찰의 존재 가치에 대해 우리 사회에 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기관에 집중된 수사권과 기소권이 어떻게 남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막강한 권한을 가졌던 검찰 조직이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갔죠. 이에 따라 기존 검찰이 갖던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나눠 갖는 검찰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개혁의 핵심인 중수청의 소속을 두고 법무 분야 아니면 행정안전 분야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이 사안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대한민국의 수사 지형이 어떻게 바뀌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3개의 축으로 재편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현재 설치가 논의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입니다. 먼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전담하는 독립수사기구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검사 등 권력 핵심부의 비리를 수사하고 특히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할 권한까지 갖습니다. 이는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에 대한 예외를 둔 것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수사본부, 국수본은 일반 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기구입니다. 경찰청 산하에 설치돼 있지만 경찰청장이 개별 사건 수사에 직접 간섭하지 못하도록 해서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즉 대부분의 국민이 접하는 형사사건은 국수본의 지휘 아래 경찰이 수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은 기존 검찰이 맡고 있던 직접 수사권을 이관받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범죄 등 6대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새로운 수사기구로 구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수청과 공소청은 각각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쉽게 말해 중수청은 범인을 잡고 증거를 찾는 수사만 전담합니다. 수사가 끝나면 사건을 공소청으로 넘기는데요. 그럼 공소청이 그 기록을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재판에 넘길지, 즉 기소할지를 최종 결정하고 법정 싸움까지 책임집니다. 이러한 검찰개혁은 수사기관이 기소 판단에 결코 개입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죠. 그럼 두 기관의 업무 프로세스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중수청의 수사는 자체적인 정보 분석을 통한 인지수사가 중심이 됩니다. 금융거래나 회계자료 등 전문적인 데이터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포착하거나 내부 고발 등을 통해 수사에 착수하는데요. 물론 일반 국민이나 단체로부터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합니다. 혐의가 특정되면 중수청은 압수수색, 피의자 소환 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 활동에 돌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 등 강제 수사에 필요한 영장은 중수청이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기소기관인 공소청을 거쳐 법률적 검토를 받은 뒤에만 영장 청구가 가능해서 1차적인 사법 통제를 받게 됩니다. 수사를 통해 증거와 진술 확보가 완료되면 중수청은 모든 수사 기록을 종합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기소 의견을, 그렇지 않으면 불기소 의견을 명시합니다. 이 의견서와 함께 사건 관련 서류 일체를 공소청으로 보내는 송치를 끝으로 중수청의 임무는 완결됩니다.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거나 재판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죠. 반면 공소청은 중수청을 포함한 모든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형사재판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공소청은 수사 결과물을 법의 잣대로 심사하는 게이트키퍼이자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소송 수행자입니다.
공소청의 업무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는 것에서 시작되는데요. 공소청 소속 검사는 가장 먼저 수사 기록의 적법성을 따집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없는지,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충분한지, 적용된 법조항은 타당한지 등을 원점에서 검토합니다. 검토 결과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공소청은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해 재판을 청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소청의 고유 권한인 기소권 행사죠. 반대로 수사가 미진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수사를 진행했던 기관에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리한 기소를 막고 수사의 완성도를 높이는 핵심적인 견제 장치입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공소청 검사는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하고 증인을 신문하며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는 공소유지 활동에 전념하게 되고요.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선고된 형벌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지휘하고 감독하는 것까지가 공소청의 몫입니다. 결론적으로 중소청과 공소청 모델은 수사는 수사 전문가가, 기소는 법률 전문가가 맡는다는 원칙 아래 권한을 명확히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인 중소청이 사실관계를 확정하면 기소기관인 공소청이 이를 법리적으로 검토해 재판에 넘기는 2단계 시스템을 통해 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인 사법 절차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관건은 이 강력한 중소청을 어디에 두냐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안이 첨예하게 대립 중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소청을 두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소청을 검찰 조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해서 일반 행정부처 소속의 독립수사기관으로 만들자는 취지인데요. 따라서 이 방안의 강점은 검찰 권력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과 분리겠죠.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벗어나 수사팀과 기소팀이 서로 다른 지휘체계 아래에서 상호 견제하는 이상적인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2의 검찰이 출연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인사와 예산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기존 검찰이 보여줬던 상명하복 문화나 제19 감싸기 같은 조직적 관행을 끊어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행안부는 이미 국가경찰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청이 행안부 산하에 설치될 경우 국수본이 담당하는 일반범죄 정보와 중소청의 중대범죄 수사 역량이 결합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실무적 장점도 거론되고 있죠. 하지만 이 구상에도 우려점은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입니다.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국정 철학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즉, 정권의 입맛에 맞는 기획수사나 야당을 향한 표적 수사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미 72조 원이 넘는 예산과 13만 명의 경찰 인력을 거느린 행안부에 국가 최고 수사기관까지 더해지면 통제 불가능한 공룡부처로 비대화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기존 검찰의 인프라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새 조직이 출범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 공백이 발생하거나 조직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죠. 반면 중소청을 법무부 산하의 외청으로 두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사 효율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는데요. 수십 년간 축적된 검찰의 특수수사 노하우와 전문 인력, 수사 시스템을 그대로 승계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 출범 초기에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여 신속하게 조직을 안착시킬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같은 법무부 산하에 설치될 공소청과의 업무 연계도 원활해서 수사 단계부터 기소와 재판까지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 방안은 무늬만 개혁이라는 근본적인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수사팀과 기소팀이 모두 법무부 장관의 영향 아래에 놓인다면 결국 이름만 바뀐 제2의 검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진정한 권력 분산이라고 보기 어렵고
개혁의 취지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죠. 또 기존 검찰 조직과 인력이 그대로 옮겨오게 되면서 개혁의 대상이었던 폐쇄적인 검찰 문화 역시 그대로 답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결국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방안은 한 지붕 아래에 있는 조직끼리 서로를 얼마나 철저히 견제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남깁니다. 진정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려면 조직 간의 명확한 분리를 통한 독립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과제는 남지만 검찰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행정안전부 소속 방안이 시대의 요구에 더 부합한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권력은 분산되고 수사는 공정해야 하며 법의 칼날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합니다. 이번 검찰개혁이 그런 원칙을 바로 세우고 시대적 소명에 응답하는 역사적인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릉시가 극심한 가뭄 피해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6개월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저수율이 14.5%까지 떨어지면서 물 부족이 심각한데요. 공공시설 폐쇄, 제한급수, 소방탱크차 투입 등 긴급 대책에도 시민 불편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가뭄은 태백산맥 영향으로 비가 비껴간 자연적 요인이 큽니다. 하지만 같은 강원도에 속한 속초시가 지하댐 등으로 물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한 것과는 대조를 이루죠. 강릉시도 2027년까지 지하댐을 건설하겠다고 밝혔으나 전문가들은 오봉 저수지에만 과도하게 의존하는 취약한 구조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물을 아끼기 위해 생수를 사서 먹고 씻는다며 불편을 호소하면서 이번 가뭄을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지자체의 무능과 김홍규 시장의 안일한 대응이 빚어낸 인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견된 위기에 미온적 대처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처럼 김홍규 시장에 대한 책임론이 고조되며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며 중대재해에 대한 공공기관장의 책임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산업재해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하고 이를 핵심 국정과제로 수차례 언급하며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죠. 이번 법 개정은 안전원칙을 어겨 중대재해를 유발한 공공기관장의 해임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산재 예방 노력을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또한 산재 사망자 공시를 기존 연 1회에서 분기별로 확대하고 중대재해 부상자 수도 함께 공개해 투명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정책이 산업 현장의 안전의식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산재와의 전쟁 선포 이후에도 여전히 산업재해 사고는 이어지고 있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산재와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정부의 이번 철퇴가 실질적인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경제 소식입니다. 9월 1일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4년 만에 상향됐습니다. 이로써 예금자들의 쪼개기 예금 불편이 줄고 금융생활의 편의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한도 상향 조치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를 비롯해 신협, 농협, 수협 등 상호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예금자 보호 대상 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퇴직연금과 연금저축도 각각 별도로 1억 원까지 보호받아 노후자산 안정성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조치가 시행 첫날부터 기존 예금에 자동 적용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호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최대 1억 원이므로 이자까지 고려해 약 9,500만 원 수준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금융소비자들이 더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명 유튜버 슈카가 990원 소금빵 팝업 스토어를 열면서 이른바 빵플레이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슈카는 치솟는 빵값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유통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의 빵을 선보이면서 기존 가격에 질문을 던지겠다는 취지를 밝혔는데요. 슈카는 원재료를 직거래해 유통비를 줄였다고 설명했고, 소비자들은 한국 빵값 너무 비싸다, 소금빵 3,4천 원은 말이 안 된다라며 팝업 스토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제빵업계는 소금빵 원가가 1,000원인데 990원에 파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튜버 때문에 자신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비춰질까 우려하며 높은 인건비와 수입 재료 의존도를 고려할 때 이는 지속 불가능한 가격이라고 주장했죠. 슈카의 990원 소금빵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지 아니면 시장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는데요. 제빵업계와 소비자 간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강릉 가뭄 소식에 마음 아프셨을 텐데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따뜻한 연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극심한 물 부족을 겪는 강릉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71대의 소방차가 출동했고, 소방관들은 연일 급수 지원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그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있죠. 특히 강릉 강문동에 위치한 한 카페가 온정의 손길을 내밀어 화제입니다. 이곳은 지난 8월 31일 SNS에 힘써주시는 소방관 분들에게 시원한 음료 한 잔 대접하고 싶다는 내용의 따뜻한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이 카페는 2년 전 강릉 경포산불 당시에도 소방관과 대피 주민들에게 커피를 무상 제공했던 곳으로 알려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는데요. 강릉 지역 커뮤니티에도 멀리서 와서 고생하는 소방관들께 감사하다는 응원의 목소리가 넘쳐납니다. 힘든 상황에도 서로에게 온기를 전하는 소방관과 시민들의 따뜻한 연대가 강릉이 가뭄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는 많은 질문과 마주했습니다. 어떤 개혁이 진정한 개혁인지, 어떻게 위기에 대비해야 하는지, 합리적인 가격이란 무엇인지 말입니다. 답을 찾는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강릉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연대처럼 함께 고민하고 나아간다면 분명 우리가 바라는 사회에 가까워지겠죠. 더팁스 위클리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